집은 낡았고 밥 냄새는 두 사람분이었다. 절약하려 시작한 동거였는데 마음은 계산이 안 됐다. 나는 그 냄새가 어색했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해지는 속도가 두려웠다. 고등어 한 마리를 구우면 그 연기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창문을 열어도 벽지에 스며든 기름 냄새는 사흘은 갔다. 혼자 살 땐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차피 맡을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런데 방 하나를 새 놓은 뒤로는 밥 짓는 시간이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70이 넘은 남자다. 이름은 한서.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일했고 은퇴 후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근근히 산다. 아내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 2년 전쯤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작년 가을엔 내 얼굴을 몰라보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래도 가끔은 내 이름을 부른다. 그릿한 목소리로. 그럴 때면 나는 대답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답하면 아내는 잠시 안심한 얼굴을 짓다가도 이내 또 잊는다. 병원비는 매달 나갔다. 약값도 간병비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연금만으론 부족했다.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집은 오래됐지만 방이 2개였다. 안방은 내가 쓰고 작은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던 그 방을 나는 결국 새를 놓기로 했다. 처음엔 젊은 사람이 오길 기대했다. 말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 서로 얼굴 마주칠 일이 적은 사람. 그런데 알아보러 온 사람은 대부분 방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화장실이 하나뿐이라서, 부엌을 공유해야 해서, 집주인이 같은 공간에 산다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2달쯤 방이 비어 있었을 때 그녀가 왔다. 선영,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키가 작고 어깨가 굽었으며 눈매는 날카로웠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밥은 따로 해 드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겠다고 했다. 조건은 하나, 가끔 밥을 같이 먹어도 되냐는 거. 혼자 끓여 먹기 귀찮을 때 식탁을 함께 써도 괜찮냐는 거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다. 그때는 몰랐다.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게 단순히 밥그릇을 나란히 놓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된다는 걸. 그녀는 짐이 많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와 이불 보따리, 그리고 낡은 전기장판 한 장. 방에 들어간 뒤로 사흘 동안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어떤 날은 새벽까지 계속됐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이 헬쑥했고 머리는 묶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냉장고 앞에 서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물었다. 아침 드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도 그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밥을 2그릇 차려놓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내가 차려놓은 식탁을 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국 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녀는 반찬을 거의 먹지 않았다. 밥만 몇 숟가락 뜨고 김치를 조금 집어 먹었다. 나는 그녀의 그릇이 비어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다. 누군가 내가 차린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다. 어느새 아침마다 그녀는 부엌에 나왔고 나는 두 사람분의 밥을 지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했다. 말은 거의 없었다. 가끔 그녀가 물었다. 오늘 반찬은 뭘 할까요? 나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대답했다. 남은 게 별로 없으니 된장찌개나 끓이죠. 그러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된장을 꺼내 놓았다. 그 사이 병원비는 계속 나갔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눈에 보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방을 새놓아도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았다. 공과금은 둘이서 나눠 냈지만 식비는 오히려 늘었다. 두 사람이 먹으니 재료도 더 들어갔고 반찬도 더 자주 만들었다. 나는 계산을 해봤다. 혼자 살 때보다 지출이 줄긴 했지만 생각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녀는 조용했다. 월세를 밀리지 않았고 불평도 없었다. 가끔 장을 보러 나갈 때면 함께 갔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었고 나는 카트를 밀었다. 우리는 마트 안을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만 샀다. 그녀는 생선을 좋아했다. 나는 그녀가 고등어를 고를 때마다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비늘을 보고 눈을 보고 아가미를 확인했다. 그리고 두 마리를 골랐다. 우리는 그걸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엔 고등어 구이를 먹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다.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같이 사는 분 누구세요? 나는 세입자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냥 돌아갔지만 그 뒤로도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슬쩍 눈길을 주곤 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세입자고 나는 집주인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나눠 하고 저녁에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 게 익숙해질수록 나는 불편했다. 아내는 병원에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고 가끔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나는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 물론 방은 따로였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살림을 도왔다. 처음엔 설거지만 했지만 어느샌가 빨래도 개고 청소도 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솔직히 도움이 됐다. 허리가 아파서 걸레질하기 힘들 때 그녀가 대신 해줬다. 화장실 청소도 베란다 정리도 그녀가 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괜히 더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았다. 대신 저녁에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녀는 그걸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활은 가벼워졌다. 집안일이 줄어들었고 공과금도 반씩 나눴으며 장을 볼 때도
둘이 가니 무거운 짐을 나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워졌다. 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나는 아내 앞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다가 이내 다른 곳을 바라봤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조용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내가 나를 잊어가는 동안 나는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다. 이게 배신일까? 아니면 생존일까?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집 앞에 내려서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었다. 그러면 안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놓으며 말했다. 혼자 먹지 마세요. 나는 국그릇을 들고 있다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봤다. 그녀는 내가 병원 다녀온 날이면 밥을 거르곤 했다는 걸 눈치챘던 모양이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기력이 없었다. 밥을 차리는 것도 먹는 것도 귀찮았다.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잠들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그녀가 먼저 밥상을 차렸다. 두 그릇을 놓고 나를 불렀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떴다.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 뒤로 그녀는 내가 병원 다녀오는 날이면 꼭 밥을 차렸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배고픈데 밥을 안 먹을 이유는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내를 보고 온 날 다른 여자가 차린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자꾸 걸렸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젓가락질이 조심스러워졌다. 반찬을 집을 때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병원은 어떠냐고. 나는 대충 둘러댔다. 별일 없다고, 그냥 앉아 있다 온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아내분이 얼마나 아프시냐고. 나는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몸은 멀쩡한데 기억이 없다. 통증은 없는데 나를 모른다. 그게 아픈 건지 아닌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나도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쳤고, 그날 밤 그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작게 말했다. 힘드시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 아내가 나를 알아봤다. 정확히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또렷했다. 나는 놀라서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나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다. 몇 분 뒤 아내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나는 기뻤다. 아직 아내 안에 나를 기억하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녀에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아내가 오늘 날 알아봤다고. 이름을 불렀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들렸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소주를 꺼냈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작은 병. 그녀는 잔에 따르고 나에게도 권했다. 나는 받았다. 우리는 마주 앉아 술을 마셨다. 말은 없었다. 그저 잔을 기울였다. 한 잔, 두 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녀를 보며 문득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혼자 이런 낡은 집에 새들어 사는 걸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분이 완전히 잊으시면 그때는요. 나는 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질문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냥 빈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도 몰랐으니까. 만약 아내가 완전히 나를 잊는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도 아내의 남편인 걸까? 아니면 그저 병원비를 내는 보호자일 뿐일까?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부남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술을 따랐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완전히 잊으시면 그때는 나는 답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뒤로 며칠간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했다. 밥은 따로 먹었다. 그녀는 일찍 나갔고 나는 늦게 일어났다. 저녁에도 시간을 어긋나게 먹었다. 나는 그게 편했다. 아니, 편하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국도, 반찬도 다 짜게 느껴졌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맞은편 의자를 보았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집이 더 넓어 보였다. 그리고 더 쓸쓸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아내분 상태가 안정됐고 퇴원 가능하다고. 집에서 모실 수 있으면 퇴원 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가 집으로 온다는 것,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내가 곧 퇴원한다고.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다. 물을 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럼 이젠 제가 나가야겠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릇을 닦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나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그 어둠을 보며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아내가 돌아오면 그녀는 나가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며칠 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용히.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일주일 뒤 퇴원 날짜를 잡았다. 그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짐을 정리했다. 옷을 개고 이불을 접고 작은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다.
보면 더 힘들 것 같았다. 퇴원 이틀 전, 그녀가 작은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다. 액자였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액자.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 오래전에 작은 방 구석에 처박아뒀던 것 같았다. 그녀는 그걸 보더니 한참을 서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액자를 내밀었다. 액자 속 사진은 젊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자는 내 아내였다. 젊은 시절의 아내. 재혼하기 전, 내가 만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옆에 남자는 내 아내의 전 남편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진 속의 이 남자가 내 남편이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당신 와이프, 내 남편과 불륜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됐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담담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때 남편은 나를 떠났고 지금은 당신이 나를 내보내네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액자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만 있었다. 세월이 쌓인 피로, 원망도, 분노도 다 말라버린 것 같은 눈빛. 나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액자를 다시 가져가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식탁을 보았다. 두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떴다. 밥을 퍼서 두 그릇을 차렸다. 그리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문이 열렸다. 그녀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는 밥을 먹었다. 그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 나의 그림자,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내의 그림자. 나는 밥을 삼키며 생각했다. 인연이란 게 이렇게 얽히는 건가? 그녀의 남편이 내 아내를 만났고 그 일로 그녀는 혼자가 됐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는 내 집에 들어왔다. 우리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나눴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다.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원망은 남았고 외로움도 남았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다. 누군가를 잊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연은 끝났어도 원망은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며 끝없이 질문을 던졌다. 누가 더 나쁜 걸까? 내 아내일까? 젊은 시절 다른 남자를 만났던 그 선택, 아니면 그녀의 남편일까?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벌인 그 결정, 아니면 나일까?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익숙해진 나, 아니면 그 모든 걸 만든 외로움일까? 답은 없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컵 마셨다. 창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식탁을 보았다. 깨끗하게 닦인 식탁. 그녀가 닦아놓은 것이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공간만 있었다. 나는 그 빈 공간을 보며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나갔다. 인사도 없이 나는 혼자 커피를 끓여 마셨다. 쓴맛이 강했다. 설탕을 넣어도 쓴맛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지 못하고 버렸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다. 아내는 내 손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을 봤다. 그리고 물었다. 누구세요? 나는 남편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남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다시 창밖을 봤다. 나는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기억 없는 이 사람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왔다. 나는 서명을 했다. 내일 오후에 퇴원하기로 했다. 간호사는 집에서 돌볼 때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나는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없을 것이다. 그 빈자리에 아내가 올 것이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있었다. 짐은 거의 다 쌌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봤다. 등만 보였다. 작고 굽은 등. 그 등이 움직이며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네요. 그녀가 말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밥을 2그릇 퍼서 가져왔다. 국도, 반찬도 차렸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다.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무게는 달랐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설거지를 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봤다.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행주를 개어 걸고 나를 봤다. 감사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리모컨을 놓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집을 나섰다. 캐리어를 끌고 보따리를 들고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나를 봤다. 건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봤다. 텅 비었다. 아니, 원래대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뭔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공기가 달랐다. 냄새도 달랐다. 아니, 냄새가 없었다. 국 냄새도, 빨래 냄새도, 사람 사는 냄새도. 나는 작은 방 문을 열었다. 깨끗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불도, 짐도, 흔적도. 그녀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빈 공간을 봤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오후에 병원으로 갔다. 휠체어에 앉은 아내는 조용했다. 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말이 없었다. 나는 아내를 안방 침대에 눕혔다. 아내는 천장을 봤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지었다. 오랜만이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다. 국을 끓였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어색했다. 한 그릇만 차리는 게, 아니, 사실 두 그릇을 차렸다. 아내 것도. 하지만 아내는 먹지 못했다. 유동식만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미음을 떠먹이고 내 밥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목이 메였다. 억지로 삼켰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나는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씻기고 미음을 먹이고 약을 챙겼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똑같이 반복했다. 밤에는 아내 옆에 누워서 아내의 숨소리를 들었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혼자였다. 마트 안을 걸으며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만 담았다. 쌀, 된장, 두부, 계란. 생선 코너를 지나가다가 고등어를 봤다. 나는 멈춰 섰다. 고등어를 보며 그녀가 생각났다. 비늘을 보고 눈을 보고 신선한 걸 고르던 그 모습. 나는 고등어를 집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이웃집 할머니를 마주쳤다.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물었다. 같이 살던 분은요?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나갔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조용했다. 안방에서 아내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다. 나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냉장고에 정리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다.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봤다.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그쪽을 쳐다봤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내를 돌봤다. 그리고 밤이 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어둠 속을 봤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기억 없는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나는 혼자인 것 같았다. 아니, 혼자였다. 아내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여기 없었다. 그 모순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한 달이 지났고 나는 익숙해졌다. 아내를 돌보는 일에, 혼자 밥을 먹는 일에, 말 없는 집에. 하지만 익숙하다고 편한 건 아니었다. 가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보면 등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옆에서 행주를 건네는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병원에 전화를 했다. 상담 선생님에게.
아내를 집에서 계속 돌보는 게 맞는지 물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보호자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필요하면 다시 입원을 고려해도 된다고. 나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아내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집에서 돌보는 게 맞는 건지. 그날 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다. 잔에 따르고 마셨다. 한 잔, 두 잔, 취하지 않았다. 그냥 쓴맛만 느껴졌다. 나는 빈 맞은편 의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더 외로운 걸까? 기억 없는 아내일까? 아내를 기억하는 나일까? 아니면 떠나간 그녀일까? 정은 위로였다. 그녀와 밥을 먹고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게 위로였다. 하지만 그 위로는 죄가 됐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술잔을 비우고 테이블에 엎드렸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른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다. 7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리고 외로움은 언제나 이유를 찾는다.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를 찾는다. 나는 그걸 그녀에게서 찾았다. 그녀도 나에게서 찾았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줬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아직 살아있는 배우자 옆에서 다른 이성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답은 여전히 모른다. 어쩌면 평생 모를 것이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안방으로 갔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나는 아내 옆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여전히 외로웠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